통과에 대해서 말씀. 쓰시나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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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간을 1분이라도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과기대 이광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을 다 돌았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가장 뜨끈뜨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도 그렇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PPT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나와서 앉아 있기에는 화면도 가리고 그래서 편의상 발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 분들이 같이 토론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워크숍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김종진 선생님 인사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패널리스트 분들은 이따가 토론할 때 소개하기로 하고요. 지금 빠르게 그냥 발표 듣고 그 다음에 진용 갖춰서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30여 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기 한 55분 전에 말씀드릴게요. 시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앞에 불 끄는 게 없나 봐요.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다양한 포럼 가면 기승전 기본소득, 기승전 플랫폼 노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회에 가면 빠지지 않는 주제 기본소득 얘기하고 그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 노동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 현황, 문제의식 좀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풍부한 토론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독일에 제가 이제 학술제 구경하러 갔는데 독일의 디지털 자본주의 학술 포럼에 메인 화면에 이 친구 화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도 지금 디지털화 시대에 한 3년 전에 이세돌이 이 알파고한테 바둑 세계 대전에서 진 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관심 있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년 전에 돌아가신 마르크스라는 사람에다가 이제 디지털 구글을 쓰고 우리 사회가 노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상징적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플랫폼 노동도 사실은 이제 그런 영역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산업안전보건, 사회보험 각 영역에서 쟁점과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플랫폼 노동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좀 논란이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따옴표 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다수의 진보적 학계에서는 또 유럽 국가나 EU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자본 기업 중심으로 쓰는 거고요. 디지털화,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 이 용어가 거의 합의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려면 3차 산업혁명 시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경제, 기술, 산업구조, 노동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할 때 가장 이야기하는 배달 앱. 그럼 이게 진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할 정도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업과 과정 보면 노동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매개 방식이 바뀌었고 거기에 중개업체가 들어가고 이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웹 기반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이견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산업 구조의 변화가 IT 기술과 접목돼서 산업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인 작업 조직이나 노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한 공간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에 제조업 공장처럼 한 공간에 모아놓고 일을 하는 방식은 이제 탈피하는 시대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감독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던 노동의 권리의 문제들이 다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본과 기술은 끊임없이 이 비즈니스 모델로 기술을 향유하는 문제를 어디에서 볼 것이냐라고 합니다. 제 문제의식은 자본 편향적 기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바꾸면 인간 중심 기술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최근에 몇몇 한 1, 2년 사이에 보면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앱, 배달 앱, 플랫폼 노동이 뜬다. 혹은 O2O 방식, 온라인 투 오프라인 방식으로 확산해서 신종 직업들이 창출된다. 우상다는 노동권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다수는 기업과 조직이 계약 방식을 전통적인 근로계약 방식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방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과 답은 다 나왔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연차휴가 없습니다. 퇴직금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면 육아, 출산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다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결권을 행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청년 토론에서 많이 하면 또 반대 의견이 나요. 연구원님,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웹에서 커피숍에서 집에서 리조트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번역해서 보내는 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거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면 번역하고 올리는 사람들의 표준 계약의 룰이 갑과 을이 동일한 조건이냐, 그리고 그 표준 단가는 있느냐, 그리고 항상적인 소득이 일정적으로 유지하느냐, 그런 조건이 없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리스크도 되게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전자는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 노동 실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조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맥시멈 52만 명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 좀 슬라이드 보여드릴 텐데요. 미니멈 한 43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취업자 기준 한 2천만 명으로 보면 한 2.5% 정도 남짓 이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평균 한 2, 3% 잡힙니다. 플랫폼 노동 현재 보면.
근데 유럽보다 우리가 대부분 나라들 IT가 발전돼 있고 보면 배달앱이 뭐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3-4배 이상 발전한 나라의 수준으로 보면 2%만 잡힌 플랫폼 노동은 과소 추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학계에 있고, 그래서 어제 신문에서도 통계청이 대대적으로 플랫폼 노동 규모 추계 조사를 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혔냐라는 걸 보면 플랫폼 노동은 장소 기반하고 웹 기반으로 나누는데 웹 기반의 플랫폼 노동이 거의 잡히질 않아요. IT로 운영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크몽, 위시캡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의 통계 잡히지 않아서 과소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만 명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파견 용역, 간접 고용 노동자 규모하고 같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잘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문제인식 첫 번째, 플랫폼 노동자는 도대체 몇 명이니? 그럼 이 플랫폼 노동 앞으로 증가할 거야? 누가 플랫폼 노동자야? 이 쟁점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용 상태는, 세 번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데, 쿠팡 플렉스맨 할 때 국민일보 기사가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 투잡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일을 투잡, 쓰리잡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안정되고 일정 소득되고 자아 실현이 있는 노동이면 그걸 안 하죠.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분명히 공통되는 사회적 상식은 있습니다. 생계가 부족하거나 여타 일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기존 법제도에 포괄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한 4가지가 다양한 쟁점 중에 저의 영역에서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부터 하면 기경제와 공유경제라는 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일의 형태가 바뀌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공유경제 영역에서 많이 플랫폼 노동을 하더라, 혹은 기경제에서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기기라는 표현은 1920년대 미국의 뉴 올리언즈에서, 거기가 재즈가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러면 재즈바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일하는데 음악,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상시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그걸 하는 사람들한테 호출 연령해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거 재즈 음악 해줘라, 와서 하는 호출 노동 성격의 원포인트 일을 하는 게 긱노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긱경제라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긱노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달앱 하는 분들이 오프라인과 연결돼서 동그라미 2번에 호출형, 그래서 청소 배달, 그러니까 뭐 청소연구소, 미소, 뭐 대리주부, 푸드플라이 뭐 이런 데 배달이 주로 긱노동이라고 표현되는 정의에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1번 클라우드워크, 온라인 노동은 잘 잡히진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여러 IT, 회계의 번역, 전문 직업이 저에게 많긴 한데 저들이 통계 잘 잡히지 않고, 또 하나 더 쟁점은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가 혼합된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가 되게 복잡하고요.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쟁점은 2번 종속된 독립노동자, 우리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 골프장 경기보조원,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였는데 진짜 사장님도 아니고 중간 지대에 이런 일자리가 2000년대 이후에 증가하니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해서 노동계 정부 노사정이 합의한 용어가 특수고용 근로 형태 종사자, 약칭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요. 그들을 이제 독립된 종속된 노동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은 9개 직종에 한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은 가능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쟁점은 이렇게 오버랩돼요. 클라우드워 쪽은 프리랜서와 가까운 일이 많고, 긱노동은 종속된 독립노동자 형태가 많은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노동계에서는 오늘 토론 플로에 오신 선생님들도 있지만 야 정규직 고용해, 직접 고용해, 노동법 다정해 이렇게 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야, 프리랜서에 가까우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면 다른 경로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업계 용어로는 뭐 법률, 국내 로펌, 6대 로펌에 가면 땡땡 뭐 이런 데 가면 파트너 변호사, 뭐 어소시에이트 뭐 이런 사람들 용어도 대부분 많이 쓰기도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어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2년 동안에 국내 선행령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논의가 출발한 게 한 2년 남짓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조사 연구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보면 예전에는 노동 문제 연구하면요, 저희가 북유럽 스웨덴이나 잘된 나라의 사례를 20년, 30년 전의 사례를 갖고 와서 한국도 ABC 유형을 가지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랫폼 노동은 거의 동시대에 있거나 때로는 한국이 더 빠릅니다. 논의의 쟁점이 뭐 그쪽에 사회 보장을 해야 된다거나 그 노동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용어는 더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터넷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사관계나 노동의 문제가 사실은 EU 국가들보다 더 논의의 흐름이 빨리 가고 있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한 5년 전부터 확장되면서 각 국가별로 총리나 대통령들한테 보고서, 페이퍼,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독일을 제외하고 다 보면 다 디지털화가 그 사회의 어젠다로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오스트리아는 미래의 생산, 벨기에는 디지털 벨기에, 뭐 네덜란드는 로봇을 정복하라, 이런 의제로 변화하는 IT 산업 기술과 발전돼서 어떻게 국가가 대응했느냐라고 해서 총리실 보고서에서 다 제출하거든요. 저는 나라들 보면 최대 오래 걸린 페이퍼가 5년 정도 됩니다. 짧게 걸린 게 3년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워크숍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면 모 대학 교수님들한테 6개월짜리 연구 용역 주고 보고서 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정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당사 충돌도 있고 수기가 잘 안 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하고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독일만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의 산업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산업 4.0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독일의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4차 산업혁명을 거의 혁명을 안 하죠. 4차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메인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 좌상단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데 What is Industry 4? 앞으로 산업화 시대의 변화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버전을 보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에는 저런 사람들만 존재할 수 있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생산진 육체 노동자, 기름땀 만지는 노동자 이제 없다. 다 자동화 스마트가 공장되고 거기서는 태블릿 PC로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육체 생산 노동자 모집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생각하는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조끼 입고 이렇게 태블릿 PC를 갖고 7천만 원, 8천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에서 동일하게 여성도 일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론적 시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 시각으로 프레이 오스번이라고 되게 이제 우파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논문이 한 2년 동안 대한민국도 휩쓸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 고용정보원 이런 데 가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너희들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거라 이야기를 하지만 메가피 같은 학자들은 로봇과 함께 우리가 조화되고 슬기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장 이걸 포용적으로 받은 나라가 네덜란드가 포용적 로봇이라는 어젠다를 했고 여기에 키워드는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인간 영역에 남겨 있는 걸 로봇 기계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플랫폼 노동과 이제 조금 제가 작년에 실태조사한 걸 보면 각 주요 서비스 산업 현장에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카운트 응답한 숫자고요. 이게 비율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보면 일상적으로는 전자통신 매체 사용 비율이 61.9%고 다른 비율은 이게 대단히 낮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기술화된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반가로 1번에 불과하고 주택의 성별이나 고용 형태나 근무 형태로 봐도 압도적으로 한 전자통신 매체에 쏠려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의 지금 이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감은 사실은 대단히 느끼고 있는 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이제 작년에 조사한 건데 귀하는 현재 업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신기술 도입으로 일자리가 대체 혹은 감소될 것인가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5점 만점으로 보면 5점에 가까울수록 신기술 도입으로 일자리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유통업이 대단히 많고 이미 아시듯 언론에 밝혔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으면 무인 계산대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유통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금으로 보면 이제 시프트, 교대제 근무제 이제 확실히 이제 서비스 산업은 여성이 그쪽 업무에 많기 때문에 여성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고령이거나 고용 형태로 보면 무기계약직 업무 등이 있습니다. 금융도 은행 산업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의 관심은 이런 거죠. 디지털화가 됐을 때 업무량이라든가 의사결정의 범위, 노동 강도 그리고 반가로 오버 오늘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동 노동의 비율이 증가했느냐를 보면 한두 영역만 제외하고 나서 디지털하고 되고 나서 이동 노동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장 일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약 한 2,000명 정도 설문에 응답했을 때 이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보는 건 플랫폼의 업체나 유사 업체들이 합니다.
좌측은 리프트부터 시작해서 해외 플랫폼 업체의 쭉 대표적인 기업체들 하나고요. 한국에는 논의가 되고 있는 유사 업체들의 이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플랫폼 노동은 거의 이제 동시대에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쏘카 타다 뭐 논쟁이 있듯이 뭐 리프트 우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쿠팡 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플랫폼 노동의 영역이 전 산업의 기업에 확장되고 있는 건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보면 이제 우버의 법률적 분쟁, 근로자성 그리고 제품의 제공 여부, 퇴직금 소송이 이제 다 전 세계적으로 붙고 있고 한국도 밑에 이제 푸드플라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마찬가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타다나 대리주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관심은 여기 오신 대부분 선생님들은 위의 논쟁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좌하단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한 A 회사의 플랫폼 배달앱 회사인데 이게 이제 제 후배여 갖고 제가 이제 엊그제 다른 포럼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4, 1.5 이렇게 됐거든요. 일본의 이제 도쿄 지역에 이렇게 지도예요. 이게 배달하는 영역이 우리로 치면 동인데 이 업무량을 갖다가 AI가 지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1.5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일본에 우리 얘기하면 위험지대 있잖아요. 슬럼가 우범지대가 많은 지역에 이제 이게 단가가 더 높게 배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동안전 보건의 영역에도 보면 AI가 그런 컨텍스트 맥락을 모르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범죄율이 35%더 높은 지역에 그냥 물량을 그냥 AI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배달할 때 위험안전의 문제를 기술과 기계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쟁점 중에 하나고요. 요건 자료로 그래도 말씀 좀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 학계 몇 개 논문을 보면 재미난 용어도 많습니다. 디지털 부둣가, 갤러리 노예선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 16세기 보면 영국의 무역이 활발할 때 리버풀 항구에 배가 도착하면 그 하역 내리려고 노동자들 엄청나게 부둣가에 몰려서 일감 찾으러 가잖아요. 지금 디지털화 시대에 플랫폼 노동의 영역에 다수의 청년이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노동에 이렇게 부둣가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일자리가 하이 스킬을 갖고 있는 좋은 양질의 디센트 좋은 일자리냐?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의 지금 얘기고 낮은 일자리, 저임금이나 고용이나 사회보험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많다. 특히 초저숙련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의 가장 관심 중에 하나는 중범위 수준의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 없어진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향유하고 있고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동화되지 않고 디지털화되지 않고 있고 그걸 자기가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고숙련된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다수의 우리 중범위 일자리가 자동화 기술로 대체돼서 저기술로 디지털 자동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측에 보면 미국은 노동부가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낮은 나라여서 그런지 공유경제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분류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나라 헌법 32조, 헌법 33조, 헌법 34조에 부과되는 근로의 권리, 노동의 권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안전망의 권리를 일단은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 기술 경제 모델이 미국을 따라가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조금 조율되면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 앱을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객이 음식점에 전화해서 음식점에 고용된 혹은 음식점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배달해 주면 되는데 오토 배달앱 주문기 있고 대행 중개 요 사이에 딱 두 개만 더 들어간 기술이 발전되어 있을 때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예전에 이 빔 프로젝트 포인터가 없었거든요. 15년 전, 20년 전에. 이거 하나 더 생겼다고 이걸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뭐가 바뀌었냐.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산업이 디지털화된 거는 요건 조금 좀 강력하게 노동권에 더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학설과 주장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따 후에 말씀드린 리멤버라든가 위시캔, 크몽 이렇게 웹 기반에 하는 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에 디지털화가 들어간 것은 조금 다른 논의는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산업이 디지털화가 돼서 기존의 노동의 형태가 작업 수단만 바뀐 것은 이건 사회적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 업종, 기업의 형태에서는 다른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동 연구자들의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핵심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어 있고 기존 노사관계 법 테두리는 다 무의미하고 산업안전보건 영역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정보원에서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의 고용인태 53만 8천 명 맥시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시면 딱 이제 직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52만 명밖에 포착이 안 되냐 보면 순위로 보면 성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은데 1위에서 10위로 보면 대리운전, 화물, 택시부터 쭉 보면 여기에 있는 다수는 건 다 장소 기반이거든요. 기능노동, 웹 기반이 거의 포착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52만인데 웹 기반의 플랫폼 노동까지 들어오면 사실은 더 많은 추계 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포착하는지가 이제 한국 사회의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남성, 여성 그렇고 수도권의 대부분이 있고 50대가 이제 절반까지 되는 정부 통계상으로 봅니다. 이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또 일반 다양한 분들이 모르시는 게인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단히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192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보다 4년 먼저 만들어진 게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올해 100주년 됐고요. ILO에서 과거의 100년을 뒤로 하고 향후의 100년의 의제를 잡고 있는 1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8번의 의제에 플랫폼 노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계에서 플랫폼 노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처형합니다. 크라우드워크와 기구워크로 구분하고 있고 크라우드워크와 기구워크에서 일거리가 특정 개인이냐 불특정 개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크라우드워크는 프리랜서, 크라우드워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쪽이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통계 잘 잡히지 않고 있고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 시장에 오버랩되는 영역들. 그래서 저는 이쪽 영역 크라우드워크 쪽에 있는 영역은 다양한 논의를 열어놓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과 기술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만 이쪽에 기구워크 쪽은 저희가 노사관계 노동연구자 시각에서 보면 저도 사회학을 했지만 저쪽의 영역은 다분히 이윤 편향적이거나 기술이 사회적 보호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전통적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ILO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10대 의제에서 8번 좋은 일자리 위한 기술 활용에서 약 5가지 저 풀페이퍼가 40몇 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려 플랫폼 노동이 5줄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촬영한 겁니다. 이 전체 페이퍼에서 보면 조금 말씀드리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서. 그런데 노동법 준수 여부도 모니터하기 어렵고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소득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불공정 대우를 공식적인 제도로 가우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리는 필요한 것 같고 고객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이런 영역들도 대단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계약의 방식, 기술의 방식 등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조직의 형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기구들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두 나라는 좀 재밌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작년에 2018년에 법으로 정했습니다. 노동법을 바꿔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동일한 기존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노동자하고 동일한 조건을 해라고 규정을 한 전 세계 최초의 법으로 규정한 나라이고요. 독일은 아직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4.0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한 노동 4.0이라고 그래서 노사정의 합의해서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만든 게 뭐냐면 지역별로 옴부즈 오피스라고 해서요. 우리를 얘기하면 갈등 분쟁 해결 기구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 오피스 센터는 노사가 합의한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양측이 추천한 사람이 모여서 계약의 방식이 문제가 있을 때 임금 소득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중재해주는 기구가 지금 이제 도시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렇게 10가지로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지역 기반과 온라인 기반을 갖다가 더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여서 이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비드 와이라는 균열 일터라고 작년에 한국에 이제 내방을 했습니다. 조각난 일터가 앞으로 이제 핵심입니다. 계약직이냐 하청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제 백화점이나 제조업의 물품을 나누면 우리는 이 관계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 대리점에 스토어에 배달하고 이 스토어에서 집으로 딜리버리 배달하는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 플랫폼 노동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류통신, 아마존처럼 전 세계가 다 이제 아마존 모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존 물류 시스템이 되는 이 영역이 다 플랫폼 노동으로 바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도 없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이건 다른 문제 아니냐. 계약의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 7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직장 내 괴롭힘법 이런 거 다 적용받지 않은 그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멤버 이것도 플랫폼 노동이냐 아니냐 뭐 논쟁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와서 명함을 두 분하고 주고 받았는데요. 저는 쓰진 않지만 만약에 그분이 리멤버라는 회사에 명함 등록기에 등록을 하면 이게 다 AI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8,000명의 타이피스트가 다 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독립계약하는 거고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4년 전에는 4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8,000명까지 그 타이피스트 올라갔다는데 OCR 광학 기술이 발전돼서 지금 저 AI가 그 명함을 읽는 게 어느 명함에 가면 90% 읽어요 지금. 그럼 한 2년만 지나면 100% 다 읽거든요. 그럼 8,000명이 다 실업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한테 실업급여 제도가 지금 우리 사회는 주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구성원과 함께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그래서 디지털 세를 매기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리멤버라는 회사가 저걸 기술을 향유해서 이윤을 향유한다면 거기에 디지털 세를 부과해서 거기에 있는 세금으로 갖다가 저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사회보험을 해주자. 그게 어제 지난주에 일본에서 했던 G20 회의에서도 디지털 세가 이제 사회적 의제로 지금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부터 영국까지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별 나라별로 편차는 대단히 있습니다. 논의 수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 융화하는 나라. 최근에 라이더 유니언이 플랫폼 세를 하자고 했던 분들이 있고요. 법률적 분쟁은 미국, 영국, 한국만 보시면 이미 이런 흐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비품 제공의 여부, 근로자성의 여부, 퇴직금, 휴가비 등의 소송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의 영역을 보면 덴마크, 이탈리아 볼로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미국 지난 작년 연말에 미국의 뉴욕주가 플랫폼 노동을 노사가 단체 협약으로 체결해서 노동자들하고 동일한 권리를 협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 슬라이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래서 AI 기술과 기술의 발전의 가치 기준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고 플랫폼 노동은 노동 영역에서 안정한 영역이냐. 기본권은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고 보면 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은 오늘 이 내용으로 좀 토론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산업과 기술의 알고리즘을 모르면서 니네 과도하게 노동 연구자들 정규직 전환하고 직접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 기술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산업화 초기에 마차 논쟁, 뭐 러다이트 운동. 근데 어쨌든 인간 중심 기술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제3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업은 제3의 접근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자본 편향적 기술에서 제3의 접근을 하자. 고용 방식을 제3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험, 안전보건의 문제는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비직업성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동계 사람들은 왼쪽을 많이 합니다. 배달의 플랫폼 노동하는 사람들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차이 없어 라고 그러니까 종속성을 강화해서 정규직 고용에 직접 고용에 등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준종속성이라서 사회보험이나 여타의 제도는 적용을 해. 계약 방식은 다르더라도 여타의 방식은 적용하는 두 번째 방식도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세 번째 방식도 얘기하는데요. 그건 아직 뭐 토론이 잘 안 돼서 조금 난해도 하는데 이게 ILO에서 엊그제 나타난 그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엄청납니다. 이걸 다 지키라고 엊그제 ILO에서 1월 달에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렇게 대단히 나오는데 요약하면 출발 지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전통적인 근로자와 준하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영역인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다 대부분 계약 방식, 휴가 그리고 안전보건의 허술한 문제 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 다 됐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면서 하면 나이테 이론이라고 제가 자칭 붙였는데요. 100년 된 나무를 갖다가 툭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의 계약과 고용 방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에 코어, 나이테 핵심에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정규직 들어가고 노조에 있는데 들어가야 보호를 받으니까 노동법도 다 여기만 적용되거든요. 이 나이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정규직 고용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럼 거꾸로 방식을 바꾸면 산업과 기술은 플랫폼 노동은 나이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면 이 법제도를 갖다가 나이테 밖으로 이렇게 넓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의 문제, 보건의 문제, 사회 보장의 문제, 이 정도는 사회가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제도로. 고용의 형태만이 아니라. 그래서 1단계는 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겠다. 2단계는 뭐 토론을 더하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고 잘 발제해 주셨고요. 토론자 패널리스트들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 사실은 저희 여기 패널리스트 저 사회자 포함해서 여기 청중 분들하고 똑같이 오늘 발제를 처음 들었고 발제문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숙성된 발제문을 미리 패널리스트 분들이 보시고 좀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논의들을 좀 성찰적으로 해서 질문거리들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은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을 드리면 이제 그냥 각자가 생각하시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패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한 분씩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아까 패널리스트 선생님들 소개를 못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연대의 이송종 위원장님 나와주셨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민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매직케어 협동조합의 최영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간은 한 7, 8여 분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리 준비해 오신 내용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지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성종 선생님. 예, 요즘 플랫폼 관련한 그 뭐 하여튼 포럼이든 워크숍이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동단체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성장 또는 혁신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플랫폼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부도 해당 기업들도 그렇게 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됐죠.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52만 명의 이 신특고, 또 어떤 분들은 디지털 특고라고 얘기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일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있고요. 오히려 옮겨가면서 노동자성,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자성을 점점 잃어가는 형태로 이 고용 형태나 또는 일의 노동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거래 비용이 이 플랫폼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거래 비용이 뭐 거의 제로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래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대면을 해서 거래하는 거
보다는 거래 비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 배달 예를 들었지만 배달 주문 앱이 생겼고 배달 대행 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거래 비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제도 이제 저한테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본인이 1톤 트럭을 갖고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이 오다를 받으면 그걸 선택해서 이제 배달 업무를 보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리도 그렇고 자기 1톤 트럭에 실어야 되는 그 짐의 규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8만 원의 앱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이 앱을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주들이 이제 중간에 잘라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칙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래 받아야 될 수익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자기들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배달 영역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퀵 서비스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퀵 기사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일명 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아무튼 그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가격을 깎아서 기사들한테 노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좀 못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하게는 제어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를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구축한 그 플랫폼 기업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중개업체들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관계를 묵과해버리고 그냥 내비두는 이런 관계로 가는 거죠. 아무튼 하여튼 그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다는 걸 말씀 몇 가지 예를 드린 거고요. 저희는 플랫폼 노동연대가 지난 3월달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플랫폼 노동연대라고 하는 이름이 노동조합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입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인 거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일하다 다치는 문제라든가 당장 실업이 됐을 때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기존의 특수고용 노동자들 9개 직군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법 발의돼 있어서 고용보험도 적용하려고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면 적용해야 된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아무튼 시스템상 그렇게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문에서 밝힌 것처럼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2016년도에 플랫폼 노동의 정의,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법전의 플랫폼 노동의 정의를 보면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 노동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임금 노동자? 예. 우리가 월급장이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고정된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노동조합도 자유롭게 설립하고 노조도 가입하고 또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집단 행동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는 시작하고 있으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언제 이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 요구들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법 제도적으로 구축이 될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특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플랫폼 노동자들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플랫폼 노동은 더더욱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연구나 또는 해외 사례나 뭐 하여튼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일정하게는 규정을 하고 또 뭔가 제도화하는데 정부가 중앙정부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러면 노동자면 사용자는 누구일까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간명하게 얘기하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그 부가가치를 누가 가져갑니까? 플랫폼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져가죠. 그럼 사용자죠. 전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특수고용 전통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1대1 계약이 아니라 다면 계약일 수도 있어요. 복수의 사용자들과 복수의 업체들과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사관계도 좀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관행 법제도 개선 위원회에서도 복수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직 뭐 완결되지는 않았지만요. 아무튼 예. 그러저러한 고민들이 저희 플랫폼 노동연대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들한테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1분만 더 해도 되나요? 이거는 또 조금 비껴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소카의 타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혁신이 과연 맞는가? 저는 렌트카 사업을 변형시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카카오의 카풀은 놀고 있는 차, 우리나라가 2.3명당 차가 한 대가 있고요. 24시간 따지면 90%가 차가 서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한 카카오의 카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저는 혁신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타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차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택시 운전 시키는 겁니다. 렌트카 회사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을 운전자를 포함한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우버 택시가 한국 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돼서 지금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버 상황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되고 있고 그 수익 구조가 낮아지면서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노동자들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수수료권도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쿠팡 플렉스 같은 경우도 초기에 뭐 3,000원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물량이 없을 때는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가변적인 어떤 수익 구조 안에서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 김종진 부소장님에 이어서 아주 그 뭐 논의거리들을 많이 던져 주시고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토론을 토픽들을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타다도 언급하셨는데 앞서 발제에서도 그러시고 한국 사회에서 기술 혁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술 혁신의 문제 이게 과연 뭐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또 현존하는 사회 문제, 특히 노동자성의 취약화와 관련해서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되는지 이제 기술 그 공유경제 모델의 기술 혁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도 좀 뭐 말씀드리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플랫폼 사용자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사용자의 범위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이냐. 기존의 고용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용자 문제와 다르게 그럼 사용자의 범위가 이제 중개 플랫폼 업자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와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대리, 노동 대리 업자 등등 플랫폼 노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그 사업자들을 그 안에다 넣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리면서 그 정도 저는 좀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어서 계속 좀 얘기 들어보면서 플로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플로우 쪽에서 좀
고민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것들 좀 얘기 같이 반영해서 여기 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분 정도만 좀 일단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민아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잘 모르실 텐데 스타트업이 한 920개 정도 모여 있는 사단법인 협회고요. 1년 전에 출범을 했고 만들어진 지 한 2, 3년 됐다고 합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근무를 했고요. 의장사가 배달의 민족이고 뭐 요기요나 타다 들어가 있고요. 뭐 빅히트도 있습니다. 토스 있고 들어본 스타트업은 다 있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야놀자 뭐 등등. 그 8분이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주도 워크숍을 갔었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만 가시는 워크숍이고 1년에 한 번, 2박 3일. 저희 의장님, 그러니까 김봉진 대표, 우한 영재들부터 뭐 이수진 대표님 다 오셨었는데 야놀자나 그때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장님이 찬물을 끼얹으셨는데 결국 그 혁신을 종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 내부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혁신은 신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과연 혁신이 뭘 위한 혁신인지 우리가 하는 게 진짜 혁신인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혁신을 뭐 혁신이란 이름으로 이런 얘기 최근에 들었거든요. 혁신을 빙자한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의 천병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배민도 직원이 거의 총수로 치면 3,000명, 일반 사무직만 해도 1,000명, 그중에 개발자만 몇백 명이고요. 메시코리아 부릉 서비스도 200명 직원 중에 100명이 개발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기술의 변화가 사회의 제도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원 오브 댐으로 참여하는 주체인 건 분명한 거고 그 과정에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거래 비용 얘기랑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사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플랫폼 노동이 도대체 무슨 플랫폼을 얘기하냐? 기존엔 플랫폼이 없었냐? 있었죠. 퀵도 있었죠. 프로그램사 있었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시겠지만 직업소개서라는 중개업체 있었죠. 중개업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를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광고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단지 시장을. 사실상 뭘 대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은 굉장히 규모의 경제와 엄청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디지털 플랫폼 에 해당하는 거에서 확산이 된 거고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커져가고 있고 저희는 스스로를 스타트업 2세대, 벤처 2세대라고 얘기하지 1세대랑은 또 구분짓는 나름의 문화가 정서가 있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퀵 시장의 A사랑 저희는 싸우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그런 식의 거래 비용을 제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엄청난 옥상옥을 만들고 중개라는 이름하에 자신들의 중간에 착취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다단계의 프로그램사 혹은 등등의 기존 중개업체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대다수는 잘 몰라요. 다 IT 개발자 출신이거나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시장이 얼마만큼 폭력적이고 다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딪히면서 협박당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거래 비용 제로라는 얘기는 이러한 다단계 기존의 중개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중개의 대상이 노동자일 경우 그게 플랫폼 노동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들을 개선하고자 등장했고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금기법의 대상이셨던 분들이 갑자기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됐나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비공식 영역에서 훨씬 더 다단계 구조에 계셨던 분들이 플랫폼 노동의 산업으로 포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투자도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 과연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지금의 스타트업들 은 뭘 해야 되냐를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싸워갈 용의가 있고 시장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라는 게 과연 착취냐?
정당한 기업의 수익 모델인 거죠. 예. 다 아시겠지만 외국의 수수료보다 저희 나라가 훨씬 싸고 우리나라가 그런 맥락을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UX가 편할수록 개발 인력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기업이라는 거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뚝딱 뭐 몇 천만 원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는 회사들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몇 분 한 4분 정도 남았나요? 예. 또 하나는 타다 얘기하셨는데 조만간 오늘부터도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잘 보시면 단초들이 좀 있을 거고요. 동시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에 연계되는 게 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로의 형태라든지 근무의 지시, 우리나라 근기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그 과정에서 직접 고용의 대상이 될 만큼의 어떤 종속성을 띈다면 그거는 종속성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랑 하나의 개념인 거고 그 유형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그건 저희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타다의 지금 위장도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식의 근로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의 형태인 건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혹은 사용자를 명백하게 특정할 수 있는 형태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예, 저희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들의 특성은 대량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플랫폼은 대부분 적자 상태고요. 그런 맥락에서 플랫폼 노동, 즉 여러 플랫폼을 하면서 다양한 근로 형태를 가져갈 수 있고 강제성이 없는 근로 지시의 강제성이 없는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근로 이슈가 제기가 되면 그런 형태로 모델을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동시에 우리나라 근기법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직적이잖아요. 미국에서의 종속성을 얘기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의 종속성을 얘기하는 함의가 기업한테 주는 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특히 또 저희 잘 지내지만 서비스 연맹이랑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노동의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방식이 과연 진짜 노동자를 위한 거냐, 진짜 노동자를 대변하냐, 지금의 새로운 노동 형태를 그게 뭐 유급휴가가 됐던 뭐가 됐던 기존의 노동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태에 맞춰서 유연한 대응을 해주실 수 있냐.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은 솔직히 이렇게 가감하게 얘기해요. 라이더 이때까지 누가 보호했냐 우리가 보호해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플랫폼 입장에서 라이더는 또 대리주부 입장에서도 가사주부님들은 고객이세요. 그분들이 빠져나가시면 플랫폼은 종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애쓸 수밖에 없는 생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독점 구조가 되면 뭐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저희 역시도 어떤 플랫폼 노동의 근로 형태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그게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지 가령 A 플랫폼은 가사 서비스를 하실 때 매칭을 하는 방식이 경매 방식이다. 혹은 갔을 때 고객들이 뭐 집에 동물이 몇 마리가 있는지 집에 남자가 상주하는지 등등을 다 클릭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되게 단순한 서비스의 어떤 형태로 보이지만 그 노동자 근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근로 형태가 되고 근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길 저희가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플랫폼 노동의 대안이 뭐냐? 기본소득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저희는 땡큐예요. 왜냐하면 당장 시도 못 하실 거잖아요. 당장 도입 안 되잖아요. 기업들한테 어떤 부담이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지만 어떤 쉬운 답을 택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체적으로 지금 근로자나 공급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길 저희는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작년에 저희가 선언문을 냈을 때도 고용이나 산재는 사회안전망, 실업부조, 직업훈련 다 개편돼야 된다고 저희가 먼저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산재든 고용이든 지금 플랫폼 노동 형태에 필요한 안전망이 뭐고 혹은 기업이 기여해야 될 부분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모든 협의체에 들어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건실하고 좋은 논의들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노조를 결성하셨고 단체 협약 뭐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바탕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혁신.
혁신만 말할게요. 타다가 혁신이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본인들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혁신 생각보다 저희 내부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혁명이란 얘기, 혁신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배민은 배달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신들을 물류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야놀자는 그냥 숙박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직방도 부동산 중개 광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롭테크라는 협의회도 이미 만들었고요. 산업의 관점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즉 기술의 발달, 특히 플랫폼의 연결은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고 지금은 이륜을 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의 사륜, 뭐 어떤 물류가 태워질지 모르고 배민도 드론, 로봇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당장의 지금의 뭐 렌터카를 매칭한다, 천명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시각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계속해서 논쟁거리들을 많이 던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까 이성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플랫폼 거래 비용과 관련해서 반론을 좀 해주셨어요. 이따가 좀 관련해서 좀 뭐 논의를 더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대안으로서 이제 기본소득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사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좀 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의 논의를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논의를 좀 더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동감하는 게 예전에 경총 쪽에 연구원분이 한번 오셔서 뭐 플랫폼 대안과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업을 만들든 기본소득을 하든 본인들은 신경 안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자 입장에 뭔가 전혀 그거를 굉장히 이제 주변부적인 사안으로서 보는 거죠. 전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행위와 관련해서 전혀 관련되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실제적인 사회 안전망의 요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동권 보호를 외치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뼈아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혁신의 의미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을 혼동하는 우리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포함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영민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는 그 한국가사노동자협회라고 IMF 이후에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 더 핵심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임파워먼트, 스스로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나를 갖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항상 그 취약계층과 당사자 임파워먼트와 조직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현재는 노동자협동조합 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은 완전 비공식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53년도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법 제정부터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10년 이상 조직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최근 2015년서부터 플랫폼으로 일자리가 들어오고 거래되는 것이 확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지역에 기반을 한 비영리 쪽의 조직들은 그러한 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지금 나온 라이프 매직케어 협동조합은 가장 핫한 용어인 두 가지, 노동자 소유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아니 왜 너희들만 만들어? 우리도 해볼래. 일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투자하고 출자해서 한번 해볼래. 대안 플랫폼. 그걸 갖다 표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차피 사람들은 모여야지 힘이 되면 왜 자본 있는 사람들만 프랜차이즈에? 우리도 돌봄 노동자들이 소셜 프랜차이즈 같은 한번 모여볼래 전국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소셜 프랜차이즈 노동자 소유 플랫폼 이거를 표방하고 작년에 실업단체들 기반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을 갖다가 본격화하면서 작년에 노동자 기업 인수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전환 그래서 그 버스라든가 등등 여기에 대한 추진단을 갖다가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쪽과 함께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을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동부 연구 용역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이유는 그 1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 이런 씨앗도 지금 뿌려지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혁명이든 아니든 간에 변화는 분명합니다. 특히 전 이론적인 연구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금융자본으로 자본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었잖아요. 저는 디지털 자본의 대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혁명 혹은 뭐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최근 2년 사이에 나온 얘기지만, 첫 번째로 주력 자본의 성격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노동 거래의 프로세스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회사를 갖다가 돌봄 쪽도 만들려면은 교육 잘하시는 분, 그냥 회사 경영학과 나온 분들, 이런 분이 나왔는데, 최근에 오토업체나 이쪽에서도 50%는 청년들이에요. IT를 전공한.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면 50%는 기술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온라인 마케터라든가,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확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운 시장은 분명히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에서 여러분 아시는 펫시터, 우리 이제 펫을 갖다 어떻게 저기 해주는, 옛날에는 수요가 있었어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노동이니까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기술의 발전은 각자가 갖고 있는 니즈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영역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게 마치 컴퓨터 산업이 자본주의하에서 등장했듯이 산업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바뀌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공유경제 혁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공유경제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사용의 경제, 필요의 경제를 얘기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역화폐도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게, 어느샌가 뭐 소카 등등 하면서 그냥 같이 해, 같이 이용해,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반대했대. 요새는 그래 그거 공유경제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앞장서서 부르짖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것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긴 하지만 그중에 연구자들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공유경제 뭐 혁신, 특히 지금 플랫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뭐 소유 얘기하니까 뭐 누군 클라우드 경제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리도 지금 해나갈 시기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저는 노동법도 없지, 사회보장도 없지, 산업과 회사의 규율도 없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정부는 노동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보장적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저는 산업의 규율, 그리고 기업의 규율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그거를 산업안전보건이든 교육훈련에서 요구하거나 맞는지 그러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산업계에서는 그러한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를 할까요? 당사자들, 워커들,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저는 이런 사람들 역시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 노동법 만들라, 지금 노동법 갖고 안 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얘기한 나쁜 프로그램 업체, 나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뭐 좋은 업체라면은 같이 협력해서 기금 만들고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자 소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의 종류가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대리운전이라든가 라이더 계통은 이미 앱 업체나 플랫폼 업체들이 포화 상태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래 너희만 하냐, 우리도 만들래, 만들어서 프로그램 우리도 한번 할래 라고 해봤자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사 서비스 등등은 지금 막 진입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렇다면은 저희처럼 오랫동안 활동했던 10년 동안 그래 우리도 한번 해서 우리도 규율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해서 진입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과 직종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데 종사자들의 고충은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만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때에는 물론 직업 속에서의 알선과 중개 방식이었지만 정기 고객, 정기적으로 일을 나가는 비율이 7, 80%가 됐어요. 그나마 이제 그 고객은 나의 근데 확실히 이 그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7, 80%가 일회성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편하기 때문이에요. 앱 갖고 그때 하고 딱 자르고 또 짝짝 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고용의 불안정성은 정말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안정성이 너무나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호출 근로라든가 새로 나온 비정형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개별 근로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누구와 같이 해소할 것인가. 내가 당하는 사용자나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억울함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은 대변할 수 있는 조직, 노동자들, 워커들이 모여갖고 우리끼리 결속도 다지고 고충도 나누고 그 나를 갖다 대변하는 이러한 유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운영해 보는데 그것은 돌봄 서비스 저희 라이프 매직케어처럼 직접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스스로 하고 우리끼리 수수료를 정하고 우리끼리 교육 훈련을 하고 이러한 규율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벨기에나 이런 데에서는 사회보험이 안 되는 곳들을 플랫폼 기업으로 조직을 해서 왜냐하면 문화예술인 간에 전부 개별 노동이잖아요. 혼자 가갖고 맨날 모여서 라인 작업 안 탑니다. 라인 안 탑니다. 그러면 플랫폼으로 조직되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런 거를 보장하는 그러한 실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간은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미 ILO에서도 ILO에는 협동조합국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얘기하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노조와 함께 이러한 스스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상력과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1분만. 제가 가사노동자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김종진 위원님 발표하셔서 보셨듯이 이미 플랫폼 노동, 기획 노동의 굉장히 주요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근기법서부터 적용 제외돼서 비공식 부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법제정 운동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동자협동조합 지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외국에선 아까 작년인가 덴마크 노총이 가사 서비스 업체들하고 단협 맺었다고 아까 나왔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사 노위든 어디든 도대체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피니언 리더들 많이 계십니다. 노동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래서 여성차별인가 내부에서도. 그렇죠. 50대 60대 분들입니다. 제일 취약합니다. 일하시는 분이 여성입니다. 노조 조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정 운동할 때 우리 좀 같이 해주세요. 한 건 저희 협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힘이 없어서 돈도 없고 이러고 나니까 경사노위든 어디 가서 조직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조직을 갖고 라이더 대리운전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영민 대표님 마지막 대목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여성 노동, 가사 노동은 사실은 비가시적 노동으로 계속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플랫폼 노동에서도 여전히 부각되지 못하는 영역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공유경제라는 용어 실제와 그 말의 쓰임새 간의 괴리관계 이 부분도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회 안전망과 함께 이제 대안에 대한 고민 같이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실제 하고 계시는 노동자 당사자성을
노동자성이 중심이 된 자립이나 자율에 대한 실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세 분 패널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김종진 부소장님이 좀 간추려서 좀 뭐 몇 가지 지점을 간추려서 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세 분 토론해 주신 분들 요약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일단 그 제 오른쪽에 있는 세 분은 사실은 두세 번 이상 관련된 내용으로 뭐 포럼하거나 발표를 해서 사실은 내용적 컨센서스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도 뭐 거의 좀 뭐 업데이트 됐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마 그런 데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민아 선생님, 팀장님 그 의견으로 보면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적 시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자본의 생산 수단이나 형태, 기업 구조 조직이 이제 바뀐 거다라는 게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노동의 뭐 착취, 이윤 창출 방식, 거래 비용 방식하고는 다른 우리는 지향을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노동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보호는 우리도 기여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런 진지한 기여를 플랫폼 연대에서 고민하지 않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직접 고용 방식만 요구하고 아니까 이제 뭐 제 해석을 하면 민주노총 너희는 정규직 전환만 요구하고 우리는 노동자들을 피 빨아먹는 조직으로만 보지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작년 선언문 보면 우리는 사회보험도 할 용의가 있고 뭐 이런 용의들로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방식으로 해석을 조금 하면 뭐 최영 선생님은 이제 전통적 노동조합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 방식에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들로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쟁점은 노동자여도 노동자가 아니어도 사회적 보호와 안정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계약의 방식, 고용 방식이 플랫폼 계약 방식이든 표준 계약 방식이든 자영업 방식이든 노동자 방식이 아니어도 이제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사회 제도가 바뀌면 사실은 이 논쟁은 많이 좀 제거가 되는데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저희 연구소에 정규직으로 들어와야만 사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발전이 되면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만든 A 회사가 플랫폼 계약을 통해서 근로계약 방식이 아닌 방식의 사람들도 표준 계약의 룰이 만들어지고 사회보험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다수는 많이 좀 제거가 되는 방식이 첫 번째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좀 좁히면 두 번째는 저는 기술의 발전과 논의는 조금 이건 진지한 토론과 더 좀 세게 해야 된다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장치 기술 산업이어서 투자 비용이 되게 있거든요. 매몰 비용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본이 선택지가 대단히 없는 방식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견눈질해서 보면 스타트업 포럼과 관련된 회사들 이제 플랫폼 회사들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 지탄이 있으면 그냥 말 갈아타기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개발의 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동자들의 안전망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A 회사가 사회적 논의가 돼도 그러면 이런 거 같거든요. 소카에 타다 A 회사 부장님이 더럽고 치사한데 택시 노동자들이 정부하고 이렇게 꾹꾹정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접어. 기술을 향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와 노동자들, 아니 사회 구성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놀로지 하는 분들은 그런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들이 제도와 충돌 때 기술과 사회가 적응하지 못하면 우린 이거 안 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사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 제도가 맞춰중에서 저는 그래서 이해광사자들이 그 합의를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논의는 따라갔는데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제 뭐 대체적으로 어쨌거나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최근에 덧붙이자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을 법제화해서 노동권보를 법제화해서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갈 수가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뿐만이 아니고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국가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은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덧붙이는 말이고요. 그 김종진 선생님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기술과 사회 혁신과의 관계라고 저는 처음 해봤는데 조금 논의가 쫓아가다가 저도 제대로 못 쫓아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처음에 들었냐면요. 그 삼성 등의 장치 산업에 보면 뭔가 뚜렷하게 생산물로 뭐가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타다 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 혁신의 기여도가 있느냐, 오히려 퇴행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지금 뭐 SNS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 비물질 형태의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돈 버는 것이 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인 현실이고 데이터 자체의 생산과 조작 뭐 그것을 프로세스하는 것에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물량화된 가치로서 뭔가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러니까 김종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관계해서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합되는지 아닌지 문제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그 발제와 패널 토론은 여기서 좀 일단 정리를 하고요. 플로어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지 몰랐는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의제를 좀 던져주시면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속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그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분의 그 백그라운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니까 간단하게 소속 말씀해 주시고 이름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하시는 일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원하는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쿱스 프랜차이즈의 서인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노동자 협동조합 관련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이 아니고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민주노총이 대변하는 방식이 진짜 노동자를 대변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은 그게 뜻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한다 그 대리주부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없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데보다는 더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지 어디까지냐 하면 내 사업의 필요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하는데 독점적으로 곳으로 가면 달라진다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신 얘기거든요.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다른 입장들을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의 맹점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타다도 그러고 또 그 토스도 사실은 제도의 맹점을 타고 들어간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들, 지금 사실은 고용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비고용 노동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냐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전통적인 기업들과 달리. 당연히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에서 비고용 노동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의 아까 얘기한 방식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화풀이를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일부러 그래요? 그럴까요? 몰아서 할까요? 예, 좀 더 받고 좀 말씀하실 것 좀 생각해 두십시오. 아까 이쪽에 손 드신 분 계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이스트 전산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막 심하게는 대출을 땡겨서 차를 산 다음에 그 차로 우버를 돌려서 그 대출금을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플랫폼 경제가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어떤 주는 뭔가 특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다운표 치고 4차 산업혁명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는 증가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의 비고용 형태로, 그러니까 비임금 노동의 형태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결국 그러면은 모든 노동이 임금 노동 형태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타다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구도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IT 기업 대 이제 기존 택시 노동자들의 구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어도 이제 노동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다에서 드라이버를 맡고 있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과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예리한 질문 해주셨는데 또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민아 팀장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김종진 부서장님이 묶어서 해주시면 같이 뭐 하실 수 있으면 이성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해. 뭐 하시고 또 하시면 되니까요. 예, 하십시오. 예. 저는 서울시 갈등 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조성배라고 합니다. 저도 10년 이상을 사실은 현장에서 갈등 조정을 하고 실제로 공론화를 또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본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농학 박사기도 한데 그쪽을 많이 연구했고, 왜냐하면 갈등이 항상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보라는 게 제3의 물결 일빈 토플러가 얘기한 거기에 지금 연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좀 보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항상 많이 느끼는 것이 정보 부조화,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원인이 정보의 부족,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그 담보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발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앞서 질문하신 것도 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항상 갈등이라는 것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다시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사실 여기 이 문제를 최근에 다시 새로운 우리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서울 시민들과 좀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인가 아니면 개인의 대표인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 아까 전에 제가 클라우드인지도 잘 사실은 계속 그것이 헷갈렸었어요. 이게 뭐로 봐야 되는 건지도 그것이 그냥 외국에서 나온 거고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가는 것을 아까 좀 우리 이제 김종진 부소장님 그 말씀 하셨는데 굳이 외국 거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좀 재밌게 잘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전에 국가라든지 행정 차원이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최영민 선생님이나 김종진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대학 휴학하고 이렇게 알바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궁금한 사항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뭐 일하는 근로자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일하러 나왔는데 일하는 근로자인데 일하다 보면 뭐 이제 근로적인 위협을 많이 당할 때가 많아요. 위협을 당했을 때 이 노동자가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지금 뭐 사회 제도를 뭐 그런 오피니언을 하는 자리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제도적인 게 있는지 그냥 그런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이성종 대표님 뭐 같이 이따가 말씀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예.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온 김광현입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제 저숙련 노동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 아니면 뭐 배달업 이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장과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이게 이제 그런 노동에 국한돼서 이야기할 문제인지 예를 들면 의사들이 이런 문제에서 배제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원격 의료 문제라든가 병원들 이제 평가하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격 의료를 지금 어떻게든 맡고 있지만 이게 뭐 결국은 언젠간 뚫릴 일이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그럼 의사들을 또 과연 이러한 포용 문제에서 논의가 될 때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 고숙련 노동자들 또 언젠간 이 문제를 닥치게 될 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 논의는 저는 지하철에서 임상실험 관련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걸 봤어요. 임상실험 피험자가 일종의 이제 마루타 노동을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약간 연결시켜서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김종진 부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법률 컨설팅 또한 이 범위에 들어간 걸로 봤습니다. 근데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뭐 운전이나 이런 영역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조언을 하고 하는지. 그러면 이 컨설팅 자체는 이제 내용을 올리고 자기 그런 사연을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식인데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플랫폼이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법률 자문. 근데 그런 건 약간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는 그러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 분만 더 봤죠. 예,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좀 얘기를 정민아 팀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렇게 일단 타다 뭐 섞어서 그냥 다 답변을 드릴게요. 타다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한데 그 타다는 오늘 기사를 보시면 많이 여러 가지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국토부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코스포의 입장은 뭔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다만 스타트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가사특별법 관련해서 최영민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책팀을 맡고 있는데 저희 가장 1순위 법안이 가사특별법입니다. 그거는 가사 노동자를 공식화하고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건데요. 저희가 왜 그걸 찬성하냐? 그러니까 기업이 착해서 아니고 저희가 다 보호할 수 있지 않고요. 왜 기업이 다 플랫폼 노동자를 다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완전히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지 라이더들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진다?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하신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기업이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말씀하신 네이버에서 법률 지시 그런 식으로 플랫폼 운영하면 투자 못 받을걸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퀄리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특정한 기업은 고급화된 서비스 혹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해관계로 가사특별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례로 저희가 자한당, 한국당이랑 지금 민주당 다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도 이걸 찬성한 적이 없어요.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민주당은 별 관심이 말씀하신 대로 별 관심이 없으셨고 우리가 오니까 되게 생뚱맞아 하시는 거예요. 왜 기업이 너네 플랫폼 노동은 직고용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저희의 이해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거의 특성에 감안해 보시면. 두 번째는 한국당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는 노동한테 좋은 걸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기업한테 좋은 거 하고 싶었어요. 저희 기업이다. 이랬더니 잘 안 믿으셔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사특별법은 기존의 근기법에 포괄하는 맥락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요를 받아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한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지지를 받기 어렵거나 어떤 새로운 좀 탄력적인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함의가 있으니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양쪽의 맥락의 논리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이해를 하세요. 그만큼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는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건 외국 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요.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모델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기업은 이윤에 따라 하는 게 맞고요. 그 이윤에 따라 하는 게 힘이에요. 그 기업이 착하면 그 착한 마음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 논리와 어떤 시장에서의 생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우리가 접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이스킬 부분은 사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과연 하이스킬이 지금 플랫폼의 기업들은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하이스킬들이 대체로 오히려 그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먹고 튄다고 아까 먹고 튀는 건 저희 용어고 우리 김종진 박사님께서 만일 타다 뭐 안 들었다가 뭐 반발했으면 확 빼는 게 쉽지 않냐 제조업이랑 달리 이런 얘기 하셨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 대표님들 놀러 왔을 때 물어봤어요. A사한테 좀 잘 유니콘이 되실 만한. 그래서 먹고 튄다는데 먹고 튀실 거예요? 이랬더니 먹을 수는 있는데 튀는 건 쉽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맥락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제조업이랑 다른 생태는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하셨던 관련해서요. 사실 노동계하고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하고 지난해 가을부터 다양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도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겠죠. 원론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우선 보장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도 있고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 단계별로 그러면 사회 안전망 확보라든가 다양한 유연하게 접근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코스포는 사실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 내부에서 굉장히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으로 있어서 노동계가 원론적인 주장만 이렇게 딱 제기를 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좀 곤란하기도 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좀 유연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노동계는 당연히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관찰하기 위해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아까 그 타다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뭐 소카 타다는 진짜 렌트카 사업자죠. 예. 그런데 기존의 택시 업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규제 혁신형 택시 이런 것들을 기존 택시 업계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할 때니 기존 택시 업계들도 같이 좀 해봅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 택시 사업주들하고 택시 노동조합 단체들하고 합의까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권의 어떤 뭐 다양한 시각들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동자들이 아무튼 뭐 일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지금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그 안에서 뭔가 궁금한 내용들을 우선 좀 해결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이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7월달에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실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반적인 그 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예. 예, 최영미 대표님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먼저 아까 시민 참여 부분은 뭐 다양하지만 그냥 일단 저기고요. 그 저는 일단 우리 자신의 감수성이 더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재작년에 토론회 때 굉장히 유명한 보건의료 쪽에 아주 거대 노조 전 위원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때 가사노동자 문제를 했더니 토론하시면서 정말 자기는 생각을 못했던 게 우리 집도 보건의료 쪽이니까요. 그 동포분들 내국인 분들을 입주로 다 쓰고 있었는데 그분이 노동자라고.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거 진짜로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재작년 얘기예요. 근데 역시 지금 우리 주변에 뭐 라이더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다 얘기하면 이래. 겉으로는 플랫폼 노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야 근데 좋은 사람 구하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베이비시터 좋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 우리가 의리야. 그리고 라이더 등등 얘기하면 그 청년 애들이 어디 가서 공장이든 가서 일할 때 많잖아.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개별화되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우리들 자체가 이 변화한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저희 협회나 저희 쪽은 에티켓북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가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들 간의 그런 그 모임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계몽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창기에 그 촉매제가 되게 중요하다. 사실 뭐 아직은 그 단계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조금 추가로 해서 아까 저는 플랫폼 노동은 그 정민아 팀장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는 책도 거래가 되고 등등인데 핵심은 노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경제나 긱경제 이쪽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아요. 클라우드 경제는 좀 별도의 문제예요. 만약 코딩을 하고 이런 거 좀 별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온디맨드 호출형 같은 경우는 대리, 라이더, 가사노동 얘기했듯이 그전서부터 비정형적이었거나 새로운 노동이 일어나는데 기존의 노동법이 감당을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로 단순 인건비 있죠. 그 노동 자체에서 그 부가가치가 나오고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나 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배분해 가는가의 문제더라고요. 따지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처럼 나는 그냥 유통기업이야 무슨 물류회사여가 아니라 우리의 수익이 기술이 아닌 누가 벌어들인 어떤 돈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걸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된다. 아까 연대 학생 같은 경우는 그건 의료기술이 플랫폼이라는 그 기반을 활용하는 도구로서 아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사 자체가 내 개인 사업자 면허 내고 병원 없이 그냥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기경제의 노동이라는 게 초점을 맞춰서 보호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노동자 합동조합들 역시 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을 만드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사노동자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2006년에 우리끼리 보험사를 두드려 갖고 배상보험을 만들었어요. 집에서 일하다 그릇 깨뜨리거나 등등. 그래서 그런 보험을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공제 등등을 해서 하는 것들을 올해하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김종진 부소장님 코멘트를 하실 건데요. 마무리 발언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카이스트 학생분 질문한 것들 예.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6분인데 짧게 말인데 그 아까 타다하고 택시 연대 뭐 이렇게 했는데 방법은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업계 전문 용어에서 감차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많아서 감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인구학적 지금 현재 택시 노동자들 이렇게 자연 이제 택시 업계를 떠나는 이 사이클에 맞추어서 사실은 시민과 소비자들은 타다를 타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뭐 단점도 있지만 그 방식을 지금 이제 택시 업계에서 수용하게 하고 그 방식에서 지금 현재 택시 업계 이윤하고 타다 이윤을 좀 정부가 개입해서 중간지대를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연구사 하면 딱 3가지더라고요. 택시 타면 타다 같은 데 타면 말 안 건다. 정치 얘기 안 한다. 냄새 안 나고 깨끗하 좋다. 뭐 이런 몇 가지들을 택시 업계도 시민 사회 구성원에 맞추고 감차하는 방식을 해야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타다 이윤의 향유의 방식을 어떻게 그 방식에 접목시킬지 해서 저는 노사정이 타협해서 기금을 출연해서 그 방식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등조정관 선생님 말씀은 저도 뭐 외국 사례는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 경험을 독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지금 독일에 7편을 만들었어요. 영화를요. 전 사회 구성원들이 좀 보게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어떻게 닥칠지를 예언하고 그 영화를 끝나고 500명이 매번 토론해 컨퍼런스를 하고 전 지역의 자치구 지역별로 한 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이런 엄청난 산업화 디지털화가 우리에 미칠 다양한 영역에서 토론하면서 합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 앞에 계신 의대, 저 아까 네덜란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을 기술에 넘기는 건 명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분해서 할 필요는 대단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펌 얘기는 저는 하이로펌하고 로로펌 나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면 이 시장 공급이 포화돼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플랫폼에서 단가 수수료가 낮은 것만 수용하고 이걸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저처럼 힘없는 변호사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양극화된다. 분명히 소비도 그렇게 양극화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로 소사이어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7대 로펌, 6대 로펌은 여기 회원 가입을 하고 수수료를 수억 원 내는 사람만 좋은 변호를 받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를 쳐서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는 방식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방식으로 저는 플랫폼 되면 그렇게 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겸 하면 말씀 못 드린 거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은 어쨌든 새로운 직업과 일창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A에서 B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는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역으로 플랫폼의 일자리에 또 꽤 많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이 없는 일자리예요. 오히려 더 장시간. 그러니까 52시간 더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연장근무 시켜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양극화된 문제에서 우리가 좀 착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논의 못된 건 사실은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 문제도 사실은 아직 이 영역에 우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의 문제라든가 대표적으로 보면 푸드플라이 해보면 배달 기사님들이 어플로 다 뜨잖아요, 화면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문제가 기업이 사업을 접었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향유될지 문제 등의 정보 개인 문제가 사실은 유럽은 지금 치열하게 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 독일의 7개 의제 중에 하나가 인권과 사생활 보호, 정보 보호 데이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숙련 형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플랫폼 노동과 기업들이 기존의 직업 훈련 방식을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기업은
고용보험을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개별 기업의 자본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이 필요한 연수나 교육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다수는 재교육, 기술 숙련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쿠팡 플렉스에 일하다가도 뭐 전업으로 타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재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서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술적 용어로 보니까 리스킬, 업스킬, 뉴스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재스킬 교육 그리고 업스킬 더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게 없다면 뉴스킬 이 영역에서 플랫폼 확대될 것 같고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면 거기에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그리고 재규제하든가 혹은 이런 논의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오늘 예 시간이 다 된 예. 또 안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예,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가 헌법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국민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은 행복을 추구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요. 실제 그렇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여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 6년 전에 대형마트 옛날 보시면 24시간 영업하고 365일 영업했습니다. 그때 상인단체들하고 저희가 노력한 것 중에 3가지를 갖고 그걸 폐지시켰는데요. 심야 영업을. 하나는 뭐 하여튼 대기업 유통회사 중소 상인들이 상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24시간 마트에서 일하는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매출이 3%예요. 이걸 계속 불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장사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주로 여성들이 밤에 근무합니다. 마트는. 국제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심야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특히 여성들은 유방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이런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2013년 2월부터인가요? 월 이틀 의무 휴업 생기고 심야 영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새벽 배송 문제 있잖아요. 물론 1인 가구 많고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워라밸을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최근에 마켓컬리가 11시까지 주문을 받고 7시까지 배송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 또 더 늘어났어요. 12시까지 배송받고 우리는 7시까지 배송하겠다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트 유통기업들이 다 지금 새벽 배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문화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냥 24시간 내에 배송하는 것으로 좀 양해를 구해서 일정하게는 급한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이 어떤 사회 운동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하지 않으면 이제 구조화돼 버리면 끝납니다.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처럼 노동자들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도 좀 접목을 해서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조정해가는 이런 정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9년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플랫폼 노동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조금 뭐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쉬운 어떤 점은 이제 김종진 부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용자 데이터 문제는 오늘 토픽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이 다뤄지면 좋았을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이제 노동권과 관련해서 보자면 데이터 알고리즘 관련된 노동 통제 기제나 이런 것들이 기술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앞으로 후속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마무리 발언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그 발표자분, 그다음에 패널리스트분, 그리고 오늘 청중 선생님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생한 의미로 박수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